단 한 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그날이 있습니다. 아빠 왔어요. 숨죽여 부르던 그 이름, 아버지. 무의식적으로 그런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잊고 살았어요. 이제사 우리 아버지 빨갱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간첩 아니었어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가슴 속에 새겨진 낙인. 아버지는 사형수였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 그러나 이루지 못한 세상. 그날의 기억과 마주합니다. 왜 사람들은 모든 관성으로 보고 듣고 느끼려 하지? 사랑은 여기에 있어. 여기.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 38년 차 배우 권재희. 구름 그녀에게 연기는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얽매여진다 그럴까요? 과거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잊고 살고 싶은데 그것을 생각하면 발목이 잡히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권재희 씨는 80년대 드라마로 얼굴을 비추며 이후 영화와 MC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돈 아니어도 혼숙감 그런 대로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TV 속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정말이야? 너 또 제가 많은 작품의 주인공을 했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단역을 하라고. 왜냐하면 또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배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작은 역해라고. 저희 어머니 그러셨어요. 공부도 잘할 필요 없다. 적당히 나오면 된다. 1968년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발표됩니다. 그녀의 아버지 권재혁 씨는 간첩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계라고 이름이 나왔대요, 신문에. 수계라는 말 난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수계 이러면서 수계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빠 빨갱이래요. 긴 세월 가족들은 모진 시간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우셨는데. 그날 이후 어머니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그 고생하고 사셨는데 너무 아름다우셔. 여기다 꽂을 것 같아. 요거. 집에만 계시던 분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이러니까 처음엔 지인들 만나면서 이제 보따리 장사처럼 노정삼처럼 그렇게 하다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저희 삼남매를 공부를 시키시고 키우셨죠. 어머니는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고생했죠. 남편이 일찍 저거 했으니까 고생했지. 그때가 내가 아빠 돌아가실 때가 39살이야. 청춘 아니에요.
내가 엄마들은 왜 재혼 안 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니네 아빠 같은 사람 없어서 못한다. 그 사람 같은 사람은 없는 거지 알았어. 그만큼 다정했지.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의 사진 몇 장. 가족들에게 권재혁 씨는 남부럽지 않은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엄마 사진이었는데. 너무 세련되고 멋쟁이 아니세요? 그 당시에 흰색 바바리를 입으실 정도의 멋쟁이셨어요. 아빠 퇴근할 때 내가 막 달려가면 와 이렇게 딱 안아주고 그랬던 기억들은 나죠. 서울대를 졸업한 인재였던 권재혁 씨.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자기 독학해 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돼서 참 훌륭한 사람이죠. 1956년 경제학 박사를 수료하고 당시 발표한 논문이 신문에 게재될 만큼 촉망받는 진보 경제학자로 손꼽혔는데요. 4.19 혁명과 함께 더 나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 귀국했던 권재혁 씨.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정색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니 막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 아빠 서재, 건너방, 문간방 막 들어가더니 막 경찰관 아저씨인가 그랬는데 뭐 다 뒤지고 저 서류 뭐 이렇게 빼가고 이러고 이제 가고는 어머니 아마 끌려가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동생들하고 그냥 그 어두컴컴한 밤을 보낸 기억이 있어요. 1968년 8월 24일 대한민국 국민이 철권 같은 방위 태세에 있다는 것을 김일성이가 알도록 됐다는 게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북한 공작 사건인 통역당 사건과 함께 일명 남조선 해방전력당이라 불리는 간첩 지하 조직을 발표합니다. 조직의 지도부인 권재혁을 중심으로 남조선 해방전력당 공작원 13명의 검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요. 그들은 조선노동당 가입, 북한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권재혁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번의 선고 끝에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공갈이지 그랬지. 공갈이지 그러지. 아니 저렇게 저럴 수가 있나 뭐를 했다고. 1969년 11월 그렇게 거짓말처럼 아버지는 가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엄마하고 오빠하고 언니하고 통곡이 시작이 됐는데 느낌으로 알았어요. 본능으로. 아, 아빠가 돌아가셨나 보다. 근데 내가 손에 국감 사과가 있었어요. 국감 사과가 있는데 내가 그때 아, 이게 얼음이 많다. 이걸 내가 지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맛있는데 사과가 이 생각을 한 기억이 나요. 매장되는 날 모란공원에서 제가 뛰고 다녔어요. 꺼리니까. 그랬더니 사촌 오빠가 쟤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뛴다고 논다고 불쌍해서 어쩔고 경상도 말로. 근데 저 알아들었어요. 11월 달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기 12월 달부터 제가 좀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거기서 이제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자꾸 그런 거죠. 죽으려고. 네 엄마는 저 니네들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너는 저기 저 어짱 부리고 넌 죽으려고 그랬냐고 막 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벌떡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또 다른 사형 선고였습니다. 죽여도 되는 존재거든요. 짐승 같은 고통도 마치 못 느낄 것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빨갱이에요. 빨갱이의 자식 이코로 빨갱이거든요. 남조선 해방전략당이라는 간첩단 사건. 2009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을 이제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이고 뭐 국가보안법 사건이고 뭐 간첩 미수 사건으로서 엄청나게 이제 그 부풀려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진실이 당시 이 사건의 희생자들,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진술 기록이라든가 또는 항소 이유서라든가 그 공판 기록 안에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공개된 사건 경위서에서는 고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주쳤을 때 모습이 말할 수 없죠. 이마에 이렇게 주먹 덩어리인 게 이게 한 2개씩 있었어. 그때는 막 때려서 줬잖아. 그래서 맞아가 이래 시기네 그 권재액이 분리가 되면 누이 방태가 돼가 막 나오고.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과 고문 속에 폭압적으로 진행된 재판.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진실의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남조선 해방전략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허구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권재혁 선생도 처음 들었다, 남산에서. 일본에서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천만기라는 사람을 만나서 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그 자금을 28만 원인가를 받았다. 일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이름에 천만기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는 자신이 만들었다는 공작단의 이름조차도 고문 과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형락의 누이에게 건네받았다는 돈은 공작금이 되었습니다. 그 이형락 씨한테 그 이명자 씨가 가족의 정으로서 생활비 뭐 3만 원인가 얼마인 걸 줬는데 그게 마치 그런 어떤 자금으로 둔갑했다. 1960년대 후반 김신조 사건으로 알려진 무장 게릴라 121 사태와 미 정보함 납북 사건인 푸에블로 사건으로 반공의식이 강해집니다. 당시 정권은 삼선 개헌을 앞두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안 사건의 주모자가 되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그 고통에 그 당했던 그 순간에 멈춰 있어요, 사실은. 그걸 계속 그걸 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을 그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거죠. 국가의 이름으로, 그 애국의 이름으로, 뭐 반공의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된 그런 폭력들을 걷어내야 되는 과정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단아 씨의 아버지 역시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형락 씨와 그의 가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3 때 아버지가 저희들 곁으로 돌아왔지만 저희 아버지는 자살하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당신이 살아계신 것이 가족들에게 더 고통이 되고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것이 모진 고문 속에서 생겨난 피해의식이고 트라우마였는데 국가의 저당 잡힌 10년. 다시 세상과 마주선 이형락 씨를 기다린 것은 주변의 날선 시선들. 그에게 감옥 밖 세상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니까 어릴 때 생각에는 아버지 돌아오시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들을 갖고 살았잖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우리의 환상 속에 있던 아버지와 10년 징역을 살고 나온 빨갱이 딱지를 가슴에 붙이고 나온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가족의 품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이형락 씨. 세상의 편견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스스로 세상을 져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우리 사회의 외면이 또 다른 죽음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너희들이 살아갈 때 좀 차별 없고 누구나 서로가 잘 배려하고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농민과 노동자들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뭐 징역까지 살아야 했던 아버지의 삶은, 그럼 아버지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건 가능한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버지. 그들이 꿈꾸던 세상. 그들이 걸었던 그 길에 다시 서보려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도시 곳곳에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우후죽순 들어선 공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삶이 찾아올 거란 기대도 잠시, 노동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가장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 벌었는가 하면 11,200원 벌었어요. 근데 식품비가 얼마 들었는가 하면 1,500원 들었어요. 그래 그때는 뭐냐면 가장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했어요. 네, 그런 정도로 삶 자체가 참 팍팍하고 힘들었어요. 당시 도시 노동자들로 넘쳐났던 대구의 섬유공단. 권재혁 씨는 이곳의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해방전략당에 계셨던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 이제 뭐 일제 선생님, 나경일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권오부 선생님, 예, 이영락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은 다들 전부 다 이제 공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활동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학교에 계셨고 유학을 갔다 왔고 당시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노동 현장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사실은 있거든요. 권재혁 선생님은 뭐 주로 이제 이론가였지만 그러나 지향성 자체가 노동자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 변혁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일재 선생님과 같은 이런 노동자 현장에서 정말 그 치열하게 투쟁하셨던 분들하고 의기투합하셨는 거 아니냐. 진보 경제학자와
현장 노동자의 만남. 이일재 씨와 권재혁 씨의 만남은 필연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노동운동을 펼쳤던 이일재 씨. 그는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의 옥고를 치른 후에야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 정권 씨는 그들의 만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여름인데 저희 집에서 모여셔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거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노동자 없는 데는 노동자 만들고 의형화된 노동조합은 민주노동조합을 만든다. 이게 주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꿔온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었을까? 5.16 군사정변 이후 당시 정권에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단체를 탄압했고 노동자들을 위해 남겨놓은 유일한 노동조합은 허울뿐인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일재 씨와 함께 대구의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권오봉 씨.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회사에서 운영하는 감찰대가 있어. 젊은 아들 감찰대 깡패들. 그게 노동자들이 감시하는 게라. 밤낮이 없다. 대한방직에 내가 조방에 있었는데 밤에 솔직한 얘기로 이칸 이래만 잡으면서 뭐 손만 넣으면 손가락 걸고 이칸은 그리고 부채로 그 공기도 탁하고 그런 속에 악조건 속에서 했어요. 결국 채 피우지 못했던 그들이 꿈꾸던 세상.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그들은 모인 것입니다. 대한노총은 완전히 황책의 노조고 고용 관련 노조고 하나밖에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야 한국까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도 자주적이고 독자적으로 남한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그래서 전위적인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게 그래서 주가지 그랬어요. 대구가 솔직한 얘기로 노동운동의 중심이다. 노동자들이 말이야, 인권 보장받고, 자기 보상, 노동 제공해서 보상 옳게 받고, 그런 사회가 돼야 이게 옳은 사회다. 아직도 그 멀었다. 하지 마요. 그들이 묵묵히 걸어온 길, 우리는 이제야 마주합니다.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 세상을 쫓던 아버지들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당대에 지식인이었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지셨던 분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온 모든 것을 바쳐서 함께 나누어서 책임지려 했던 그러한 분이 제 아버지라는 것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2014년
반세기가 지난 후에야 그들의 죄도 그들이 꿈꾸던 세상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해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박탈당한 분이 무죄 판결 받았다 그래서 살아오실 수 있는 거 아니고, 국가 권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정하게 행사된다고 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될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피해는 결국 이제 국민 개개인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빠, 다나야.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 무죄 판결 이후 가족의 삶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사형장 앞에서 추모제를 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권재우 선생님 추모제를 하는데 유가족들하고 연락이 끊겼다. 우리는 너무 암흑한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유족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글귀가 있어. 그거 네가 쓴 거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랬겠지. 네가 썼겠지. 내가 나 여기 있어요 이러고 나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랜 세월 차마 마주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 여기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는 아버지의 꿈이 늘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꿈꾼 세상을 잊지 않기 위해 또다시 그 길 위에 섭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시대,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순은 민족 분단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